박재가가 위험한 발언을 하나 하긴 했어요, 북한에서. 지금도 그걸 긍정 맞아요.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마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번에 댓글창 난리 날 겁니다. 세계적으로 앞선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 얘기하면 이제 케인즈 얘기를 하는데 정조가 좀 파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리학자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 국수주의적인 틀 이런 거를 좀 깨트려야 된다. 제가 박재가에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임용한 소장님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소장님을 모시고 특강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이슈도 다루고 또 소장님이 쓰신 책과 칼럼 위주로 방송을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박재가인데요. 소장님께서 지난해 7월이죠.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거 다 읽어봤거든요. 아유, 근데 감사합니다. 뭐 정말 재밌어요. 역사서니까 조금 딱딱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쓰신 게 약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쓰셔서 읽기에 되게 쉽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조선 후기 박재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실학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성격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이제 조선 후기의 사상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 박재가 옛날에는 학문이 그렇게 크게 안 나눠지니까 뭐 예. 사상가, 경세가 뭐 이래도 되겠죠. 관료를 이제 하기도 했었죠. 네. 예. 18세기 조선 후기의 사상가인데 원래는 이제 서울 출신인데 정조가 서울 차별법을 폐지하면서 이제 관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높은 벼슬은 하지는 못하고 규장각 검서관이라는 이제 관직을 오래 하게 되는데 이 유명해진 이유는 나이 30 정도에 쓴 북학의라는 책 때문입니다. 청나라 북경을 다녀온 다음에 느낀 바를 적은 이제 책인데 뭐 일종의 조선의 뭐 사회, 정치 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담은 책이거든요. 북학파의 거두로 뭐 평가를 받지만 정치적인 후원자였던 정조가 죽으면서 탄핵을 당하고 유배 생활 끝으로 쓸쓸하게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박사님, 왜 이 이제 박재가를 책의 주제로 선정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좀 개인적인 동기가 있긴 한데 제가 열하일기를 고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박지원이 박재가를 살짝 언급을 해요. 박재가가 들었으면 아마 발칵 화내면서 펄펄 뛰었을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인상에 딱 박히더라고요. 아, 이 성격이 되게 튀긴 튀었나 보다. 박지원과 박재가가 이제 친구였잖아요. 일종의 뭐 거의 친구라면 또 친구죠. 나이 차이는 좀 났지만. 그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10대 학생 때가 70년대인데 그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은 국수주의라고 해야 되나 요즘도 국뽕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을 하지만 그때는 정말 말도 못했어요. 뭐 감히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반론을 큰일 나는 뭐 이거 말만 잘못해도 뭐 큰일 나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운동 시합을 했어. 국가대표 대항전을 했어. 근데 뭐 이겼든 졌든 예를 들면 뭐 상대팀에 호날두가 있었다 쳐요. 그걸 보고 와 호날두 되게 잘하긴 잘하더라. 그럼 말조차 할 수 없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제 모든 애들이 째려보는 거죠. 너 도대체 왜 이러냐. 어찌 적을 칭찬할 수 있느냐. 뭐 등등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박재가한테 흥미가 좀 갔었어요. 그 박재가가 위험한 발언을 하나 하긴 했어요. 북학에서. 어떤 아예 우리말을 버리고 중국어를 쓰자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어 공용 그러죠. 중국어를 공용어로 쓰자. 네. 그래서 우리 대학원 수업 시간에도 박재가는 언급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는 정도였어요. 걔는 거의 뭐 중국어를 공용어로 쓰자고 하는 거의 매국노 같은 주장을 하던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뭐 어느 어떤 사상가든지 잘못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좋은 점을 말한다고 그 사람 말을 다 따라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그 시대의 시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알자고 하는 건데 왜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는지를 살펴봐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나중에 이제 책을 쓰게 된 진짜 원인은 조선 시대의 경제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데 박재가가 쏘아댔던 말들이 사실 좀 쏘아대긴 쏘아대요. 근데 이 사람 말을 따르자가 아니라 이 사람 말 속에 조선시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틀이 있거든요. 그렇죠. 비판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제가를 소재로 책을 쓰게 됐어요. 박제가는 조선의 사회 경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던 학자였으니까 이 학자를 이해하면 오히려 이제 조선의 사회 경제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군요.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무서워지는데 성질이 좀 못되긴 못됐어요. 박제가가. 그래서 막 쏴댔는데 막 쏴대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을 따른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지표로 삼기가 오히려 반발심 같은 게 드셨던 거예요. 아니 왜 박제가를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그렇죠. 오히려 더 그 호기심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셨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골격으로 잡아서 주변 상황을 보기가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자꾸 책을 쓰면 자꾸 일체화를 시켜요. 1차? 일체화를 시켜요. 일체화. 예,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노비제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저를 원망하잖아요. 형이 왜 나를 보고 노비제를 전공하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넌 노비 집안이냐, 노비 지향성이냐, 내가 이런 말 얼마나 듣는지 아냐. 박사님도 전쟁 연구하니까 주변에서 전쟁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쟁광이 아닌데 전쟁사를 연구하고 있는데. 말랑기 하는 말인데 박제가하고 저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박제가에 대한 연구 자체가 그렇게 뭐 주류 사학이 많이 이제 집중하던 분야는 아니었나 봐요.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실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실학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학의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까 실학파라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대화론자가 아니다. 진정한 중세를 벗어나 진정한 근대화는 북학파로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한국의 주류 학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제가는 위험한 발언을 몇 개를 해가지고 박제가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북학파 이렇게 쓰죠. 오히려 그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제 학파 그 책에 집중을 해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체화의 그 관습 때문에 모든 분들이 박제가 얘기하기는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 뭐 학자들은 다 원래 좀 조심스럽잖아요. 우선 그러면 박제가가 살던 18세기 조선이 좀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당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자본주의의 태동이라고 해야 되나? 상공업도 조금 발전이 되고 청나라 문물도 좀 들어오고 뭐 그런 시대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태동론은 지금 뭐 비판도 많고 뭐 하니까 자본주의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조선 사회가 변하긴 변했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신문제도 무너지고 상공업도 많이 이제 유통이 돼요. 시골에서도 돈이 돌아요. 그래서 수령이 이렇게 길 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그 농부가 그때 뭐 저수지에서 고기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15세기 같았으면 그냥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내가 저기 갚을게 막 이러는 건데 저기 물물교환 하시겠습니까? 돈으로 주시겠습니까? 지금을 치면 뭐 삼성페이로 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계좌이체 하시겠습니까? 그 시골에서도 돈이 돌아요. 그만큼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때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변하고 있다 보니 조선 사회가 만들어 놓은 많은 법제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조선 사회라는 건 상공업을 극도로 억제하고 통제하는 사회예요. 이윤이란 건 나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개념이 되게 없는 사회예요. 기자님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10,000원짜리 물건을 갖고 왔어. 그러면 나는 그 원가 10,000원에다가 밥값만 얹어주는 거예요. 밥값 이상은 더 줘야죠. 왜? 근데 거기서는 그런 개념이 없는 그런 거군요. 게 없는 거예요. 왜? 밥값은 줘야죠. 신발 다른 것도 줘야 되는데 당신이 여기서 왜 수익을 올리려고 그래? 개미와 배짱이 이론이 조선사회에 통용되는 이론이었습니다. 상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1년 내내 열심히 일해갖고 쌀을 10석을 얻었단 말이에요. 네. 상인은 맨날 놀다가 딱 그 10석을 사가지고 옆 동네로 가져가서 13석에 팔았어요. 3석을 벌었잖아요. 일주일 일하고.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윤이 부정되면 자본주의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전혀 뭐 물자가 돌지 않고 그런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까지는 안 가도 사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박제가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사실 자본주의까지는 아니고 아니 이윤이라는 게 도대체 왜 나쁜 거냐. 그리고 이윤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역동성이 없고 못 살지 않느냐. 이거를 지적했던 거죠. 이윤의 개념을 깨우친 거네요. 박제가가. 네, 그러니까 이윤의 개념도 깨우치고 이윤을 위해서 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윤이 나쁜 거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유럽도 그랬어요. 근데 유럽은 우리보다 좀 빨리 그렇게 깨졌고 우리는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나쁜 게 아니라 건전한 욕망은 나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학기의 핵심 사상이 그 박사님께서 책에서 지적해 주셨지만 욕망의 긍정이거든요. 18세기에 이 조선의 선비가 욕망을 긍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로선 굉장히 파격이었을 것 같아요. 파격이죠. 이게 지금도 그걸 긍정 맞아요.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자체는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어쨌든 네가 누군가 거를 좀 이렇게 뺏어오고 불공정 경쟁을 하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익이 남은 거는 환원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너무 환원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해. 박제가도 조선의 선비인데 욕망의 긍정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인데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박제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사람이 확실히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찰이라는 부분은 어떤 학습이라든가 견문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거기서 무언가를 빨리 깨닫고 변화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박제가는 교육이라는 것보다도 사람이 좀 튀긴 튀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좀 불우한 환경에서도 자랐고 예. 그리고 그 서울 차별 때문에 똑똑하긴 똑똑한데 예. 못 참는 거죠. 그 전에도 박제가도 적당히 과거 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건 못 참겠다는 거지. 이를테면 이제 서울이 할 수 있는 벼슬, 뭐 하급 관리라든지 있어요. 네. 이렇게는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학식에 그거는 못하겠다. 네, 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장사나 할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찰이 빨리 떴던 것 같아요. 이때 박제가 얘기를 하려면 욕망의 긍정과 또 하나가 그 심한 국수주의 이 두 가지를 같이 버려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이 그 갖고 있었던 심한 국수주의. 네, 그래서 사실 당시에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양선이라고 네. 서양 배들도 나타나고요. 네. 일본은 제한적이지만 서양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양 물건이나 이런 정보가 잘 들어옵니다. 지도도 들어오고. 근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끊고 사니까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서양에서 만든 지도를 받았거든요. 두 가지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이라는 말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지도를 보니까 세계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조선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국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고쳐요. 중국을 중심에 놓고 다른 나라를 작게 그려서.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왜 하냐는 거지. 뭐를 봐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기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술을 마셔봤어요. 누가? 맛없어. 한국게 최고야. 박제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입맛이라는 건 자기에게 숙달된 거기 때문에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이다. 요즘은 좀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별로 없으니까 외국 나가서 음식을 먹으면 다 입맛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다른 건 몰라도 한국 음식이 최고다. 이게 60년대, 50년대 더 했어요. 한국에서 15층, 20층 건물이 제일 높을 때 뉴욕의 맨하탄에 갔어요. 맨하탄 중심부는 그때나 지금 똑같잖아. 그러면 막 열등감이 밀려오는 거야. 얘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지?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우리가 맛있다. 그러면 박제가는 이러니까 우리가 발전을 못하는 거다. 주관적인 맛을 기준으로 하면 다 지네라 음식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 너는 가서 미국 음식이 맛있거다 이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다른 게 뭔가, 우리에게 없는 조리법이라든가 우리가 안 쓰는 기법이라든가 우리가 배워야 할 걸 찾아 가지고 와서 우리 음식에 적용하면은 우리 음식도 발전할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한식이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사실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21세기 한식을 드시게 할 거냐, 18세기 한식을 드시게 하실 거냐. 18세기 한식은 정통이고 21세기 한식은 정통이 아니냐.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거의 결론이 났어요. 이제는 그렇게들 말 안 해요. 근데 아마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번에 댓글창 난리 날 겁니다. 쟤는 국적이 뭐냐. 당시 조선에는 심한 국수주의가 팽배하던 시기였다는 건데 청이나 일본에서 더 나은 어떤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래도 우리 게 제일 좋아. 정신승리하고 그냥 그러던 시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철저한 쇄국, 무역 통제 이런 것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던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네. 또 이게 통찰이 안 나오고. 박지원의 열알기에서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부분이 그거죠. 처음에 중국 땅에 들어가자마자 박지원이 동료들한테 물어보죠. 중국 온돌하고 우리 온돌하고 어느 게 더 좋아 보였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그냥 이불 밑에 손 썩 넣어봤고 우리 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박지원은 나가서 온돌 구조도 막 보고 돌아서 얘기를 합니다. 중국 온돌은 되게 미지근해요. 우리처럼 뜨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열 효율이 높아요. 박지원이 나가서 보고서 구들 얘기를 해요. 이쪽이 훨씬 열 효율이 좋다. 근데 거기 때 박지원도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중국은 저기 벽돌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단열이 좀 잘 돼요. 우리나라 전통 가옥은 벽이 종이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열 효율이 떨어지죠. 열 효율이 떨어져. 네. 그러니까 벽에서 빠져나가는 열도 너무 많고 밑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 엄청 뜨겁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돌을, 여기 될 정도로. 약간 흉터가 하나 있는데 온돌에 한번 이러고 잤다가 바로 저기 맞아. 화상이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둥산이 와서 다 이제 그 장작을 패가지고 이게 그 떼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 전면 뜨겁게 하는 온돌이 보급된 게 17, 18세기인데 바로 한국이 민둥산이 되면서 우리가 아는 을축년 대홍순이 막 이런 지금 북한에서 왜 나무가 없어가지고 왜 난리가 났잖아요. 똑같은 일이 조선 후기에 벌어지고 이걸로 기아가 생기고 식량난이 되고 사회 위기가 와요. 이거를 박지원은 그 전에 본 거죠. 아, 온돌 열 효율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넣어봤더니 우린 뜨끈뜨끈한데 이런 게 통찰의 차이예요. 그 온돌만 보면 그게 맞아. 근데 이거를 보고 사회의 뭐 나중에 나무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주택 개량 문제 이것까지 다 생각하는 사람이 통찰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성각자고.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양반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하는 양반들이 좀 넘쳐나던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유명한 얘기가 저기 벼슬을 팔잖아요. 돈만 주면 벼슬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막 늘어나서 통계적으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근데 한때는 뭐 영조 때 되면은 거의 7, 80%가 양반일 거다 그랬는데 그건 좀 과장된 거라고 요즘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양반이 되게 늘어요. 정상적이면 양반이 15%, 20%야 정상인데 50%가 넘었어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당시에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왕이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국가 재정이 허약하냐. 그랬더니 남자들은 전부 양반이 됐다고 밭일을 안 하고 여자들만 농사를 지으니까 생산성이 안 올라옵니다. 놀고 먹는 양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해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굶더라도 또 이게 유학자가 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반딧불 보고 공부하고 뭐 선비는 굶어도 뭐 이러니까 그냥 앉아서 정치 토론만 하고. 그런 시기에 다른 동아시아 국가는 어땠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청이나 뭐 일본 같은 이제 경우는 우리의 라이벌이라면 역시 중국과 일본인데 중국도 세국 정책을 하고 일본도 세국 정책을 합니다. 다 근대화는 안 된 사회지만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문직, 전문 직종 그리고 상업 우리가 뭐 흔히 말하지만 뭐 일본은 뭐 우동 가게를 하던 사람이 동경대학을 졸업해도 우동 가게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어떤 상업이라든가 사회적 직업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되게 좀 존중을 받던 시대고요. 다양한 직업들이 좀 나오던 이제 시기였군요. 중국도 우리처럼 어떤 전통 관직 이런 신문에 대한 어떤 선망은 일본보다는 훨씬 커요.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물량이 크니까 나라가 크니까 돌아가는 물량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이 돼 있죠. 이런 좀 답답한 조선 사회에서 박제가가 북학의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마 박제가 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장일 거예요. 우물론인데 소장님 책에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면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쓸수록 자꾸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비단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다. 여공이 없으므로 그릇이 찌그러지든 말든 개의치 않으므로 교묘함을 일삼지 않아서 나라에 장인과 가마와 철공서가 없고 기술도 없어졌다. 그러니 산업공상 모두가 가난해져서 서로 도울 길이 없다. 이 문구가 좀 가장 많이 좀 알려진 박제가의 서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물론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소비가 생산을 촉진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사실 뭐 이 소비가 생산을 촉진한다는 내용은 지금 뭐 현대 경제학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어떤 경제학의 진리를 뭐 200년 전, 300년 전에 박제가가 했다는 사실이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사실 그게 뭐 세계적으로 앞선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 얘기하면 이제 케인즈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유럽도 16세기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유럽도 박제가 이전에 조선 같은 얘기 했어요. 왜냐하면 생산이 제한되어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는다고 안 하고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정해져 있다. 총량이 있다. 이거는 이제 유럽도 중농주의 때 마찬가지예요. 아담 스미스 이후에 이게 바뀌는 거고 그전에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쓰는 사람이 알맞게 써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돈이 있다고 너무 많이 쓰면 여러 사람이 굶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사치를 하지 그렇죠. 말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6세기 넘으면서부터 아니다. 생산이라는 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써줘서 투자를 해줘야 이게 그렇죠. 오히려 생산이 촉진된다. 그렇죠. 이를테면 뭐 귀족들이 또 뭐 귀금속이나 사치품 같은 것들을 소비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생산하는 상인들, 뭐 백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생계가 해결될 수 있고 그런 점들을 깨달았던 거네요. 우리는 지금도 가끔 그런 게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이런 거 보면은 아무도 저기 욕 안 해요. 아, 멋있다. 멋있다. 난리가 나죠. 대단하다. 어떻게 예. 저런 기술을 그렇죠. 갖출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다비드상 어디다 쓰냐고요. 다비드상이 생산에 도움이 됩니까? 뭐 밤에 다비드가 슈퍼맨처럼 건물도 옮기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그 아저씨 이러고 있어요. 그 다비드상이 당시 가격으로도요. 그 미켈란젤로가 받은 임금이 보통 사람 몇 년치 임금은 될 거예요. 이거 진짜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비드상을 놓기 전에 주택도 커져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정말 귀족들이 돈이 많아 또는 부르주아들이 돈이 많아서 집도 크고 막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다비드상도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거기만 보면은 전혀 몰상식한 저기 비생산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를 만들고 세상을 바꿔서 다비드는 일을 안 하지만 실제로는 르네상스의 결과로 상공업도 발달하고 엄청난 효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다빈치 보고는 욕 안 해.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림 하나 5천억이면 그게 왜 5천억이지? 갈아봤자 한 사람 먹을 식량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술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도자기나 뭐 금속 공예 기술 같은 거 보면 오히려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유물이 조선시대 때보다 더 세공 기술도 더 뛰어나고 그런 경우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선 후기 되면은 조금씩 생산력은 올라가고 어쨌든 상공업이 되니까 사람들이 부자들이 좀 생겨요. 사실은 소비가 늘어나긴 늘어나요. 그런데 국가는 이걸 계속 탄압하고 있고 저가품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가품이 기술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왕들은 계속해서 내가 비싼 거 안 쓰는 게 선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조가 이제 유명한 게 도자기 생산. 도자기라는 게 지금 그렇지만 17, 18세기 때 뭐 중국이 유럽에 팔아먹은 도자기가 뭐 몇 조 단위라고 아마 동양에서 가장 큰 부를 가져다 준 게 도자기였을 거라고 그래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수출을 안 하니까 순소비예요. 광주에, 경기도 광주에 사는 농민들을 세금으로 부역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주민들이 싸워요. 정부에서 이번에 도자기 뭐 1000개 만들어. 그러면 뭐 나무를 얼마를 배하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나 농사 줘야 된다. 임금도 안 주고 부려먹으면서 그 빼라. 그럼 800개로 줄일게. 이러고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정조가 과감하게 공정을 확 줄여요. 그랬더니 막 찌그러진 도자기가 나와. 정조 임금님 마음으로 야 내가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 이런 것도 막 얼룩덜룩하고 찌그러진 컵으로 먹는다. 왜 이거 곧바로 하려면 우리 백성이 하루 더 일을 해야 돼. 이러고 먹으니까 농민들은
확실히 줄었겠죠. 근데 그렇게 받은 혜택과 도자기를 개발해서 공장을 세워서 외국에 팔아먹었으면 이분들 다 재벌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어느 게 더 큰 이익이냐는 거예요. 그 기술이 발전해서 더 좋은 도자기도 생산하고 이러한 도자기를 이제 해외에 이제 수출해서 나라의 부를 더 만들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배층이 지나치게 검소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잃어버리는 거네요. 네. 박제가가 소비가 생산을 촉진하고 또 북하기를 통해서 파격적인 주장을 했는데 나름의 또 사상의 한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까? 박제가가 이상의 날개에 나온 것처럼 불운한 천재 이런 기질이 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뭘 딱 보면 탁탁 이렇게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핵심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은 좀 불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감정적으로는 더 열받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기자님한테 제가 깡패여서 돈 100원을 뺏어갔어. 보통 사람은 100원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기자님은 주식 천재야. 지금 이 100원을 가지고 하면 내일 모레 1억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100원을 뺏었지만 기자님은 1억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도 더 열받잖아. 그러니까 못 참았대요. 이 무식한 놈아 막 이러고 못 참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그게 성질이 나겠어요. 화가 나도 똑똑해서 화가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보니까 남들은 100원인데 본인은 이게 뭐 1억부터 시작해서 이게 막 머릿속에서 정말 북두칠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데 돌아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기껏 하는 얘기가 야 음식은 우리 게 제일 맛있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내가 그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요? 고등학교 대학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예를 들면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피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피자 음식이 아니라 저게 굉장히 뭐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편식이라고 그럴까? 걔들은 공부할 때 그냥 이런 거 먹으면서 하잖아. 근데 우리는 딱 접고 그렇지 뭐 국도 뭐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차려서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 그 시간 빼고 나니까 시간이 남질 않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좀 저런 게 있으면 좀 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뭔가 이 식생활이 바뀌겠구나. 먹으면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식사는 정식으로 해야 된다. 뭘 손에 들고 먹는다거나 걸어가면서 먹는다거나 이러면 이건 쌍놈이다. 요즘은 좀 안 그래도 저희 땐 진짜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있어야 우리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좀 삶이 좀 효율적이 될 텐데 얘기를 했더니 전부 하는 말이 음식은 한국게 최고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너 좀 애 이상하냐 아니야 서양 음식이 왜 맛있다고 그러냐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일단 음식은 한국게 제일 맛있는 거야. 저런 양놈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이런 시간의 효율성 얘기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박자가 책에도 그대로 나와요. 내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오래 쌓였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제간 이런 게 확 쌓이는데 요즘도 그랬는데 조선시대도 어땠겠어. 무슨 얘기하면 너 저기 왜 청나라를 칭찬해. 참 그리고 그때는 무조건 청나라권 욕을 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청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그렇죠. 우리는 뭐 지금 우리를 일제 식민지 점령했으니까. 때문에 병자호란은 좀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일제 식민지 되기 전이니까 그냥 뭐 청 그러면 무조건 욕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야 피자 얘기하면 야 너 왜 이래 이렇게 나오니까 박제가가 사실은 박제가는 애국심에서 한 거예요. 방법은 물론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본인은 너무 이게 답답하다 보니까 이거를 깨트리려면 어떤 적대감을 없애야 된다. 그러고 사회 사람들 이걸 느껴야 맛을 봐야 변할 테니까 중국어를 쓰자 이런 말까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어 공용론 같은 거 보면 좀 지나치게 뭐 청을 숭상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한때 우리도 영어 공용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 공용론을 얘기 안 해도 요즘 웬만한 애들 어학 다 잘해요. 그때는 우리가 어학을 이렇게 쉽게 배울 거라는 생각을 못 했죠. 기자재가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TV 같은 것도 하니까 요즘에는 어학을 쉽게 배워요. 그러니까 굳이 공용론이니 민족 감정 없어도 2개국어, 3개국어 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건데 청을 지나치게 숭상했다 이렇게 보면 그건 정말 오해고
박제가는 한국을 빨리 깨우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파격적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뭐 무시를 당한 거죠. 그 당시 이제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정조가 박제가 보고 너는 왕한석이야 그랬대는데 그거는 뭐냐, 일원은 그럴듯하지만 써먹으면 안 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일원이 너무 앞서갔다는 뜻일 수도 있고, 네 일원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막상 실행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뭐 이런 뜻으로 말했을 수도 있는데,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회는 이미 변하고 있었고요. 박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효율이라든가 욕망을 긍정하고 소비가 생산을 진작시킨다, 판매가 돼야 기술도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장인 정신이 기술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예. 장인한테 적합한 보수를 주면 기술은 발전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게 그 여하간 박제가가 규장각 검서관이죠. 검서관이 돼서 정조의 최측근까지는 됐잖아요. 박제가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도 같이 규장각 검서관 하면서 일종의 뭐 젊은 약간 신진 세력을 이루고, 그러면 이제 정조가 어느 정도 개혁을 좀 할 수 있게끔 믿어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정조도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검서관까지는 시켜줬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좀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관직을 주진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박제가가 실질적인 어떤 개혁 정책을 해볼 기회 자체는 없었는데, 물론 정조도 힘들었겠죠. 당시에 노론과의 어떤 정치 싸움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정조도 한번 믿고 맡겨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좀 그런 건 좀 어려웠습니까? 그 정조의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조가 좀 파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리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이때는 이미 사회공업이 어느 정도 발달했기 때문에 지배층이나 보수적이라고 해도 이미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예 눈을 감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너무 파격적으로 등용하는 거는 기존 세력들에 대한 어떤 반발도 걱정했겠죠.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제가를 등용한다고 한 생각은 나도 안 했을 것 같아. 너무 좀 급진적이니까? 아니, 성격 자체가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성격 문제라서. 성격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고 이게 좋아, 이게 좋아라고 이렇게 찍는 거는 괜찮은데 그 사람을 정말 정승을 시키면 무슨 난리가 날지.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이순신 그 노량 방송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이제 능력 있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박제가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순신 장군 얘기할 때 안타까운 거는,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 막 물건 집어던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순신 장군도 그걸 알아서 어떤 행정 처리하거나 이럴 때 되게 조심해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보다 능력이 있는 애 찾는 게 1순위예요. 걔부터 제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이 불행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그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낭중지추. 아니까 당장 견제 들어오는 거야. 근데 박제가는 고분고분 하지도 않아. 집어 던지는 사람이군요. 말도 막 하고 왕한테도 덤비는데. 그러니까 좀 불행하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기질도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섰고요. 그렇죠. 또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일 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는 하는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일 잘하는 건 알겠는데 좀 뭐 친해지고 싶진 않은 예, 그런 그러니까 성격의 사람이었던. 보면 네. 사람한테 부담 왕창 주는 천재형이에요. 그 뭐 이렇게 기억력 같은 것도 엄청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막 목록 몇천 권 이런 거 막 외워서 잘잘잘잘. 근데 꼭 일을 그렇게 하는 거지. 남 열심히 적고 있을 때 남 영어 단어 3,000개 외울 때 얘는 3만 개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탁 책 펼쳐놓고 이렇게 할 때, 정약용은 자기가 똑똑해도 남하고 똑같이 딱 책 펼쳐놓고 책상 이렇게 놓고 일하는 사람이고, 박제가는 탁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집어넣고 해라. 이런, 그랬다는 근거는 없지만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관료들 눈밖에 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승되면 관료 못 다스리지. 그래도 그런 좀 박제가 이런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어찌 보면 북학이 같은 그런 뭐 주장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지금 시기에 우리가 박제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박제가가 북학위에서 지적했던 얘기는 이제는 일상으로도 웬만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 국수주의적인 틀 이런 거를 좀 깨트려야 된다. 그리고 박제가를 너 청나라를 존경하는 거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청과 조선 속에서 어떤 걸 찾아내려고 했느냐 이런 통찰을 보는 부분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박제가의 책을 본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대에 저만큼 봤단 말이죠. 그런 통찰을 봐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외국과 주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찾아낼 거냐.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좀 확실히 좀 달라졌는데 정말 아직도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부분이 좀 약한 게 많죠. 아직도 그렇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라는 관념도 강하고.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혁신이 필요한 시대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이 뭐 최고다. 뭐 물론 우리께 뭐 최고면 좋지만 우리께 진짜 실제로 최고지만 그래도 더 고쳐볼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조선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디 갔더니 우리 물건보다 이 물건이 좋아. 그럼 뭐 그제 그런 거 부정 안 하잖아요. 그냥 갖고 와. 이건 해요. 근데 제가 박제가에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거하고 이게 좋든 나쁘든 달라. 그러면 이 차이 속에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우리를 정말 세계 제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원인이 뭐냐. 우리가 거기서 돼야 될 진정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 돈 주고 이것을 사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나 방법론이나 우리와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그거를 봐야 우리가 진정한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가 있고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박제가를 보면 독설가거든요. 독설가인데 이 독설을 이제 자유롭게 하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 속에 시대를 앞서간 통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한 독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 사회의 또 성패를 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임용환 박사님과 이제 박제가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점점 이렇게 앞으로도 박사님 모시고 역사를 주제로 유익한 내용 자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